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이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원 규모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 지급까지는 한바탕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 관련 얘기 풀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2조 원 정도 늘어난 558조 원 규모가 됐는데요. 예산안이 정부가 냈던 안보다 늘어난 건 11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슈퍼 예산, 초슈퍼 예산이라는 수식어를 쓰는데 이렇게 예산안이 늘어나는 것을 이번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특이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의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미 추세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런 거 맞았을 때는 예산이 크게 올라간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본 예산 증가 추세가 네.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본 예산 3.7% 정부에 국회에 제출할 때 3.7% 올랐고 2016년에는 2.9% 올리고 그렇게 한 2, 3% 있었던 게 이 새 정부 들어온 다음에는 7 내지 9%씩 올라갔거든요. 거의 10%에 육박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언제든지 본 예산 제출한 거 보면은 그 전에 본 예산 더하기 추경 예산보다도 더 높게 그 다음 예산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독감 때문에 나온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들어온 추세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원래 예정됐던 본 예산에다가 올해 추경이 4차례에 걸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예 본 예산을 키우는 이런 것을 역시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이 이루어졌고, 네. 이번 예산 558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확장 재정은 내년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우려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한 2조 2천 정도가 당초보다 이제 증가했죠. 예. 오히려 이제 한국판 뉴딜 예산은 한 5조 3천 정도가 감액이 된 반면에 네. 오히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정도, 그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상은 좋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3차 재난지원금 3조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 부분이 실제로 1차 때는 17조 4천억, 그다음에 2차 때는 7조 8천억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2차 때 같은 경우도 7조 8천억 중에서 소상공인들 41만 명이 아직 지급을 다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급률이 한 87%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새희망자금 지급률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집행 시기가 좀 상당히 앞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액이 작다는 것은 선별 지급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3조 가지고 과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면서 내수 진작을 시킬 수 있을지 네.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간 예산이 3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2차 재난지원금이 한 7조 8천억 원 규모였으니까 절반이 안 되는 규모인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급 대상이나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3조 원이라는 규모가 과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금액이야 현상화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정성과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현재까지 아쉬웠던 부분은 일단 액수는 3조 원으로 채택이 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본 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아웃라인도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편 액수만 딱 지급이 정해진 아니라 거네요.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과연 이 3조 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2차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를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진짜 그 선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때도 당초에는 실은 더 피해본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잖아요. 그 구분해낼 수도 없었고 워낙 나도 힘들다 반발이 그렇죠.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돼버렸는데 3조 원을 만에 하나 또 2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넓게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지급하게 된다면은 글쎄요. 지금 국민들 설문조사를 해도 아직도 보편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거의 상당수가 국민들의 있죠. 절반은 대신 이게 뭐 설문조사의 기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당국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 3조라는 게 액수가 1차, 2차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네. 이걸 다시 또 선별인데도 넓게 이거를 펴서 또 얇게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뭐 방역을 위한 생존의 효과도 아니겠고요. 또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경기부양의 성격도 아니겠고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결과적으로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숙제가 수도 남아 있겠네요. 있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모르죠. 네, 아직은 예.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예. 우리가 저 3차 추경했을 때 그때 그 우리가 또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게 좀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 국채시장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상당히 많이 걱정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궁극적으로는 국채 시장에서 얼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거기서 금액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이 얼만큼 필요하냐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일단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나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될 분들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좀 측정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됐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뉴딜을 전 개인적으로는 뉴딜을 조금 더 줄이고 그 지원금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안 난 거죠. 사실 7조 8천억 원이 3조 원이 된다고 봤을 때 뭐 대략 절반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흔히 생각하기에 2차 때 지급했던 분들한테 절반씩 주거나 아니면 2차 때 줬던 분들보다 절반으로 줄이거나 뭐 이런 식의 뭐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두 너무 가지 힘들거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때 그 7조 8천 정도 지원했을 때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집합 금지 업종, 그다음에 그 집합 제한되는 수도권 지역 그 소상공인, 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 4억 원 이하고 매출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한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업종별로 되게 이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유흥업소 중에서도 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은 지원한 반면에 유흥주점이나 또 콜라텍 같은 데 지원이 안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택시하는 분들도 개인 택시는 지원을 하는데 법인 택시는 지원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반발하니까 나중에 또 지원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아까 정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선별 대상자를 가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금 예정이다 하는데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사실 그 가장 중대한 시기에 오히려 그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원을 돼야 되는 대상자가 12월 다 보내고 그다음에 1월 달이나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부터 빨리 이제 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차하고 2차 비교했다 보면 1차 때 내수 진작 효과가 컸어요. 단점은 재원이 많이 들었다는 거고요. 네. 2차 때는 주로 이제 최대 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들 보통 소상공인 100만 원씩 받았는데 네. 대체적으로 그게 내수 진작보다는 그 고정비에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렌트비 같은 거, 임대료 같은 대신 쪽에. 그러니까 내수 진작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1차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지역에서 이제 물건 사고 이런 제한 또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월 달에서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11%나 늘어가지고 상당히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할 때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국내외 연구 결과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었던가요? 거기서 했던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했던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그 보편적으로 다 지원해준 금액 중에서 한 3분의 1을 썼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14조 원 중에서 우리가 1차에 14조 원을 지원했는데 뭐 12조 원을 썼다는 그런 통계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상당 부분 어차피 써야 될 돈을 대체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원금 그 경기 부활하는 효과는 한 그 지원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으로 가기는 조금 좀 그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보내서 그분들이 뭐 렌트나 뭐 그런 걸 낸다고 해도 일단은 그분들이 그 뭐 한두 달 동안은 또 넘겨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별적으로 드는 게. 지금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보편 지급의 효과도 아직 뭐 정확하게 측정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보편도 이 정도인데 선별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내년 새해가 돼서 1월 1일부터는 3차 재난지원금을 좀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 2차 때 많았던 형평성 문제라든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과연 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해결을 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 1월 1일 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2차 때 받은 분들을 기본으로 아마 깔고 로 데이터로 깔고 그 2차 받으신 분 중에서 선별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러면은 한 달 내에 하게 될 텐데 2차 때 못 받았던 분들이 2차 때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불만이 생기겠죠.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2차는 그럼 왜 중복 지원을 받느냐라는 그렇죠. 중복 지원의 원성이 사겠고 그러면은 2차 때 받은 분들은 또 빼고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죠. 이것도 왜냐하면은 실은 2차 때 지원한 것도 2차가 피해가 많은 업종을 봤기 때문에 락다운에 그 업종을 집중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 달이라는 기간이 선별을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예. 두텁게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컨트롤 타워에서 내년 1월 1일에는 집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 내로는 그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차냐 2차냐의 논란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방역에 올인하느냐 아니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느냐라는 어쨌든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와중에 뭐 방역은 안 되고 경제 이런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이냐 아니면 경제와 방역을 잡느냐라는 건데 1차 같은 방식은 경제와 방역을 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려고 했던 이제 노력인 거죠. 왜냐하면 네네. 어쨌든 쿠폰으로 지급은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부양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실은 경기 부양의 성격은 없었던 생존을 위한 소위 말하는 방역에 올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이번에 3차 재난금을 이제 의회에서도 통과하고 당국에서 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딱 3차라는 건 이제 방역 우선주의로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게 그럼 거리두기는 안 올렸단 말입니다. 예,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걸로 했는데 지원은 또 약간 방역에 올인하는 3차 지원금으로 가니까 딜레마가 있죠. 예, 이 두 개에 약간 좀 충돌이 되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이슈 포인트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백신이 이제 공급이 네. 되고 미국도 다음 주면은 이제 FDA가 허가를 해서 백신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일본도 1월에는 이제 국민 백신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일단 백신의 효과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간 소비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라는 하나의 큰 명분을 생긴 거잖아요. 백신이라는. 그렇다면 당국도 1월 1일 지급이라고 하면 우리의 백신은 지금 뭐 2월 3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더 뭐 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백신이라는 거를 깔고 경기 부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경제와 방역을 다시 잡는 둘을 동시에 잡는 이 보편에 대한 것도 이 타이밍상 네네. 백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염두에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미 네. 결정은 됐으니까요. 네, 이미 선별로. 선별 지급 쪽으로 네. 좀 가닥을 잡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마 보편 지급을 고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죠.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면 이 카드를 써버리면 이제 백신이 어쨌든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살아나요. 소비 활동이 가능해지고 예. 그럼 그때 4차 지원금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초가 됐는데 예산안 통과가 다시 또 지금 막 국내산이 됐는데 투입되는 예, 또 시기니까. 추경을 그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봤으면 어땠었을까? 예. 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사실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준을 가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피해가 누구한테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낸다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상당히 시간 뭐 제한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했을 때 효과를 우리가 그 데이터로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관련 연구가 그동안에 진행이 좀 많이 됐었어요. 먼저 이제 연구 결과 보게 되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네.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17조 이상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 1차 때가요? 예. 그러니까 14조 투입해가지고 17조 정도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순기능이 컸던 거죠. 근데 2차 때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에 지급됐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히려 더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고정비로 이제 나가는 부분들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이렇게 개선됐다고 얘기하신 분들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그 우리가 그 내년 경제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민간 경제연구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 그 경제 전망을 반등할 거라고 네.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OEC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이긴 하지만은 낮췄죠.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고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용 시장이 최근에 8개월째 계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지금 그 10월만 하더라도 42만 명이 감소했어요. 네. 그러면 고용이 준다는 건 결국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책이 필요한데 뭐 1분기 되면은 이제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수출 너무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민간 소비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더 크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부터 4분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차 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고 전 국민을 통해서 매출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세제 혜택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세라든 법인세 인하 효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서 고정비를 감소시켜주고 매출을 국민을 통해서 진작시키는 정책 쪽으로 가야 소상공인들이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위로금 차원에서 이제 지원해주면 그 효과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효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일 거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3조 원이 투입이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는 매출 회복으로 이어져야지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거든요. 3조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진짜 그 1분기에 우리가 백신 그 유통을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마련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체력을 좀 주는 그때까지만 좀 버텨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살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같이 선별적으로 주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보편적으로 줬던 예산보다 금년 본 예산이 더 커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보편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뭐 14조 내지 뭐 20조의 그 추경을 내년에 또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내년 하반기에 가면 좀 몰라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쓰려고 계획한 비용 중에서 일부를 깎아가지고선 보편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차에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예. 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 보편적으로 주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그걸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진짜 피해자들한테 효과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기는 놓쳤어요.
그렇지만은 그 돈이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운이 좋게 거리두기를 끝낸 바로 그 시기에 그 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원금에 나온 효과도 있겠지만은 거리두기를 나와가지고서 나온 효과가 합쳐가지고 네네. 그렇게 우리가 일종의 시너지를 냈다고 효과가 봐야 상당히 되겠네요. 높던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원금 없으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좀 심리에 따랐다고 좀 보는데요. 고용이 이제 다 돌아올 거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된다. 그런 심정이 크다면은 그러면은 매출도 굳이 지원금이 없어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얼마 전에 여행 오퍼를 했다는데 만약 여행을 못 가게 되면은 그러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올렸죠. 쏠려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 손님을 몰고 갈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2+ 뭐 알파 단계를 지금 적용을 하면서 뭐 어디 가지 말라, 뭐 집안에 좀 있어 달라, 뭐 긴급 멈춤 뭐 이런 것들을 발동을 하면서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당국에서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과연 소비 연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를 완전히 높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좀 2+ 어중간한 알파라는 상태였지, 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당국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렸는데 이제 3차전은 선별도 아주 타이트한 선별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미스매치, 어떤 역설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우리가 재정 집행에 대한 경제학, 재정 경제학을 보면 과연 재정을 집중적으로 언제 투입할 때가 좋은가? 경기가 이렇게 반등한다고 치면 떨어질 때도 안 됩니다. 바닥일 때도 안 되고요.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이때 재정을 투입해야 가장 최고의 효과가 있는 쭉쭉 거거든요. 올라갈 수 예, 있게 쭉쭉 올라갈 되는군요. 수가 있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를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재정의 집중 투입 시점은 언젠가? 이제 백신이잖아요. 12월에. 그렇겠죠. 1월에 일본이 뭐 백신 되고 그러면 이제 좋네 하면서 이제 보복 수업이 나오고 여기 단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때 재정을 왕창 때려야지 정말 우리가 최고의 승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내년 1분기에 정말 수출은 원래 잘했어요. 올해 3분기도 수출은 잘했고 중요한 건 민간 소비인데 우리 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민간 소비에 언제를 한번 딱 몰핀을 놔야 되는데 네네. 지금 내년 1분기에 돈이 지금 없죠. 볼만한 왜냐면 이번에 것들이, 이제 1월 1일 날 다 지급해버리고요. 3차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막 내년에 막 세계 막 소비 난다 할 때 우리의 재정은 실탄이 지금 없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당국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는 과연 무슨 수의 이 재정 효과를 한번 투입할 것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부스터가 진짜 소진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속도를 내야 될 상황에서는 진짜 부스터를 쓰지 왕창 못하는 투입해야 될 때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아무것도 있다. 못하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 돼서 또 다시 재정 건전성 얘기라든지 또 국채 발행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미 재정 준칙 마련해 놨고 뭐 경제 위기 상황에는 예외로 한다. 더욱이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정의를 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네네. 디파인하고 있잖아요.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재정 준칙에 대한 그 개편 완료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우리가 올해 적재 국채가 한 108조 정도 되고요. 네. 내년도도 뭐 더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적자가 GDP 대비 한 47% 된다고 봤을 때 뭐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 지급 채무에 대한 데폴트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면 네. 아직 좀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 60% 남겨놨으니까 아직도 13%포인트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죠. 그리고 지금 올해 겨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선택에 집중을 해가지고 올해 사실은 민간 소비도 살리고 그 재정 정책도 어떤 확대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내년 1분기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좀 미적미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3조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고 그런 약한 모습을 정부가 보여질 때 과연 국민들이 정부가 좀 확고한 어떤 경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느냐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3차가 계속 지금 반 이상씩 줄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면은 너무 이제 재원이 이제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일부 어떤 비판을 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스타일대로 계속 지금 뭐 재정이 집행될 때는 우려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기한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정부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 통해서 이제 내수 진작 효과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이커머스의 합성어죠. 네네. 그러니까 동영상 가지고 소상공인들 주요 제품도 홍보해가지고 이제 판매도 매출을 할수 이제 있게 늘리는 하고. 그런 정책들 잘 하고 있거든요. 내수를 그런 정책 지원하면서 국민들한테 더 많이 이제 좀 구매해달라, 실탄 지원해라, 그런 쪽의 지원이 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서 교수님하고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요. 지금 무서운 거는 금년하고 내년에 돈을 많이 쓰는 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채 시장에서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금년에 죄송합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정부 재정이 많이 올라간다. 네. 한번 GDP 부채 비율도 많이 올라간다. 요거 금년하고 내년은 걱정할 게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 지금 한 5년 지금 정부가 세운 그 추세를 보면은 이 추세가 무섭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금년에 뭐 10% 올라갔다. 내년에 10%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2~3%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 뭐 국가 곳간의 씀씀이는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세수는 줄고 있거든요. 경제 활동이 침체가 되면서 뭐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수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증세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부가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기 좀 많이 두려워하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반발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꺼내야 되는 시기라고 일단은 보십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재보궐도 또 부산시장, 재보궐이 그 있지 다음에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대선 모드로 대선 들어가겠죠. 모드로 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본 경험으로는 카드는 쓰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은 맞는데요. 이게 참 최근에 뭐 경제학도 무너지고 막 그러고 있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엇갈림과 모순들이 막 나오고는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뭐 케인즈 악파, 케인전이 얘기해서 막 정부가 재정 부양을 하게 될 때는 실은 증세가 아니라 오히려 감세 쪽에 가깝거든요.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는데 증세를 해버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먹는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부 재정도 늘어나면서 어쨌든 세금도 같이 높여야만 되는 이제 이런 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보지만 분명히 이제 이 빚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와 그 타임라인들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이건 뭐 갑자기 개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가계부채 1,700조 너무 원입니다. 늘어났죠. 예.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원리금류에 네. 대출 상환 만기류에 유예가 뭐 됐죠. 거기에다 뭐 신용대출부터 왕창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어요. 끝나서 갑자기 인플레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도 너무나 좋고 경기 살아 좋은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가 나오기 시작해서 금리가 오른다면 또 이 빚이 폭탄이 될 수 예, 있죠. 개인도 발목 잡고 국가도 발목 잡는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뭐 선거라는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점상으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증세 논의가 뭐 본격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정부가 슬금슬금 증세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일단 11월 말에 소득세율 최고 세율을 갖다가 42%에서 45%로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가지고 소득세를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분들 뭐 소득세 올리겠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최고 세율이 이제 올라갔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최근에 많이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국세가 감소한 요인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요인이 있던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국세가 이제 내 세수가 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이 많아지면서 그 통합 재정 수지에도 이제 주는 요인이 있지만 그 사회 보장성 기금이 늘어나면서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108조 정도 적자 국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사회성 보장 기금 많이 쓰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가지고 뭐 올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종부세나 지금 양도세 같은 국세를 올려가지고 오히려 세수를 걷는 상황은 국민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증세 논의가 있다고 하지만 소득세 올렸고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올리면서 이미 부동산에서 세수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법인세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사실 정부가 증세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세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을 조금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언급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투명하게 증세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미 이렇게 세수 많이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금 올려야 되는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증세는 시작됐다라는 의견이시죠? 예, 그렇고 또 그 우리가 지금 너무 증세를 강조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부가 지금 한 손으로는 돈을 많이 주고 쓰라고 많이 주고 있는데 다른 손으로 그냥 빼가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일본이나 유럽에서 금융위기, 일본의 그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유럽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그런 정책을 했을 때 경제 침체가 오히려 장기화됐죠.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소비세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씨앗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세금을 올리겠다고 얘기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역시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됐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당장은 뭐 몰래 증세를 한다면은 몰라도 모든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올리는 그런 논의는 조금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지만은 그러면 언제 증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증세를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려면 증세를 뭐 아마 대선 이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긴 되는데, 사실 앞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지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놓은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국가가 이제 지금은 뭐 돈 갚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밀어줄게라고 해서 내년으로 좀 많이 밀어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됐을 때 이게 폭탄이 된다면 또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요즘 워낙 낙관론이 비등하고 비관론자는 거의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예, 또 좀 주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예. 뭐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뭐 모레도 오르고 있는데, 그 낙관론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제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보급되고 그것이 정말 뭐 90% 이상 유효하면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이고, 그럼 경기 살면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 네. 백신 나오면 이제 더 날아간다라는 이제 논거를 대고 있는데요. 일부 비관론자들은 오히려 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에 유예됐던 멈췄던 청구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속속. 그렇죠. 예, 굉장히 요즘에 뭐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물론 그 상당 부분가 당국에서는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몰리고 혹은 주식으로 있다고. 흘러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빚이라는 건 결국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 나와서 경기가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그 국민 가계부채입니다. 이제 네네. 빚 문제들이 속속 도래할 것이고, 지금 미국의 뭐 바이든 그 행정부가. 측에서도 네. 더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달러가 초약세로 지금 빠지고는 네. 있는데, 지금 미국도 뭐 지금 뭐 재정 뭐 건전성 이런 거 호락호락하지 않은 않거든요. 상황이죠.
그거를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달러의 가치 그렇게 떨어뜨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백신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했을 때 이후에 찾아올 그 빚의 역습 여기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 교수님 어떠세요? 내년 걱정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정평론가님께서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금융권 코로나 지원 실적이 한 250조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책금융기관에서 한 128조 정도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한 121조 정도 됩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만기 연장되는 게 실제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 28조 원 정도가 만기 연장이 신규 대출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 같은 거 이제 뭐 연장이라든지 네네.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다만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이상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부실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국에서도 계속 예.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은 또 거래하는 차주들이 대체적으로 우량 차주기 때문에 부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제2금융권이에요. 그렇죠. 제2금융권이 대출 실제로 만기 연장된 게 지금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신규 대출이 지금 577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19배 정도가 만기 연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카드론이라든지 저축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만기 연장 들어가 해서 내년 3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건전성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명목 연체율이 별로 높지 않다. 근데 만기 연장을 하게 되나 이런 이자 유예를 하게 되면은 명목 연체율에서 빠져요. 실질 연체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부실이라는 거죠. 사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충당금도 적고 오히려 부실 차주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금융의 상당히 그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2금융권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만기에 일시 상환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이자만 내고 있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니까 부담이 차주들이 크죠.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이 더 되는 거거든요. 주담대출처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거나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지금 들어가야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부담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주담대출 방식으로 이제 그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신용대출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가 연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유예를 해놨는데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빚이 더 늘어나지 그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예. 보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이게 좀 질질 끄는 게 더 나냐 아니면 쇼크 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낫냐 그거는 나중에 편익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서부터 그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는 뭐 한 1,000조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그런데 했었죠. 계속 그냥 사실. 뭐 금리 올리면 이렇게 많은 그 가계부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10년 전서부터 받아왔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부분적으로는 그걸 무서워서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나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하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키웠지 줄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돈을 빌린 분들 대출자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좀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피해를 받게 좀 할 수밖에 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좀 너무 빨리 가면은 피해가 이득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좀 피해를 받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서 좀 가계대출 문제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대출 중에 상당수가 또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사업자 대출도 상당히 있고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오는 그 만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오히려 다시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또 한켠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관련된 ICT 또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그쪽 산업을 육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지금 그게 또 안 맞죠. 모순인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산업 포스트 코로나는
노동집약적은 아니거든요. 이제 탈노동에 가깝고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의 새로운 산업이 열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사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로소득자였다가 자영업자가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로 나가면 자영업자로 이제 거기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가계부채 우리 양 교수님 10년 얘기했다는데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네, 아마 이것도 이건 뭐 훨씬 더 오래된 20년 넘게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 뭐 해법은 알지만 하기는 어려운. 하기는 어렵고 아마 할 가능성도 지금 낮아 낮다고 보이는 보시는군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 현재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도 내년에 선거 또 후년에 선거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2년은 묵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고 지금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은 예단하지 말라라고 이제 뭐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게 네.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과거의 주식 부동산의 상승과는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네네. 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오르면 내 집값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난 돈을 써.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와, 나 주식으로 이제 평가차익 올랐기 때문에 돈을 써. 그래서 주식 부동산의 이 부의 효과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부동산 아무리 집값 올라서 좋긴 하지만 이 대출로 끌어왔기 때문에 네네. 돈을 못 씁니다. 거의 원리금 내고 또 갚아야 되는 거죠? 또 되는 거죠. 주식 지금 많이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소비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만에 하나 이 주식과 부동산에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된다면 이건 총체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발생하네요. 재정은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영업자들의 이 대출도 묘원하고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식 부동산이 균열이 생기면 이제 가계부채로 이게 전이가 되는 곳곳에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우선해서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은 돌아가는 것과 한켠에서 당국은 이제 첫 번째 올 위험, 두 번째 올 위험, 세 번째 올 이 시나리오를 분명히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부동산 아니면 요즘 뭐 사모펀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뭐 예적금에 넣기는 너무 저금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식, 부동산에 쏟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투자할 만한 지금 그 투자처가 없죠. 지금 부동산 규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금리 낮고 그러니 이제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구조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금융 상품 많이 출시가 되면 이제 그 원하는 분들한테 타겟으로 좋은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죠. 내년에 이제 경기 실물 경제 살아났을 때 오히려 이제 또 거품이 꺼지는 현상들을 좀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소상공인 얘기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이제 해결해야 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 어렵게 이제 근로임금자였다가 소상공인으로 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나홀로 사장 되신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직원을 두지 고용 않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해고하고 안 두는? 나홀로 사장 되신 분이 한 전년 동기 대비 6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SBS에서 그 방영하는 그 아주 그 인기 있는 프로 그 소상공인들 그 컨설팅하는 프로 이제 자주 보는데요. 네네. 좋은 그런 제도들이 컨설팅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을 잘 알고 그다음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소비 데이터를 잘 갖고 있는 그런 그 카드사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는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지금 사실 뭐 올해도 올해인데 내년 걱정이에요. 내년 뭐 지금 성장률 전망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은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인 이제 입장을 밝힌 반면에 OECD는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금년에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네네.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갈 거다. 특히 반도체 우리가 연초서부터 그냥 반도체 수출 뭐 다음 분기엔 떨어질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오히려 계속 그냥 그 강한 수출 추세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좀 높인 것 같고 네. OECD는 세계 전망을 줄였습니다. 내년 세계 전망을 좀 줄였기 글로벌 시장 때문에 전망은요? 그 세계 전망을 줄였으면은 그런 그 큰 모델에 봐서는 우리나라 수출도 줄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선 그 수출이 진짜 그냥 우리가 좀 예상을 바꾸고선 그 예상보다 좀 더 잘할 거냐, 아니면은 세계 경제 추세를 따라서 떨어질 거냐, 이게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결국 수출로 좌지우지가 되는 예,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도 이번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국내 경제는 진짜 그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소비도 지금 성장률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한국은행도 내년에 국내 경제 회복은 바라보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론을 보면은 주식시장의 그 주가는 그 미래 수익성이나 그런데 장기적인 수익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 코로나 독감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그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독감 때문에 떨어진 값이 회복되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같이 올라갔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되고 이 거품이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다음 내년 하고 내후년에 그 금리 정책하고 그리고 재정 정책을 좀 잘 들여봐야 되는데 역시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걱정되고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이것도 역시 뭐 말씀하셨지만은 뭐 20년 된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은 다 치맥집이냐? 왜 하필이면 다 커피숍이냐? 그렇죠. 커피 아니면 치킨이죠, 사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 우리나라의 뭐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직종밖에 만들 수밖에 더 없는 그런 그 규제와 법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뜯어 고쳐야 될 텐데 지금 구조적인 변화, 이런 그 근본적인 법이나 규제 변화는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뉴딜 할 때도 문제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근본적인 조책은 지금 전혀 눈을 감고 있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하고요. 사실 앞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내수 시장은 지금 살아날 기미를 딱히 보이진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서 뭐 내년에 백신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상황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률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의외로 선방을 잘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높은 성장률도 전통의 강호죠. 반도체, 자동차가 해줬거든요. 내년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관에서도 우리의 수출을 의심하는 부분은 없지만 중요한 건 민간 소비가 언제 지갑을 여느냐. 이게 일단 우리 생각은 백신 나오면 열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빚부담, 가계부채를 얼마나 소비자들이 지금 무게를 두고 감당하고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간 소비 회복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뭐 내수 시장이 살아나려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고용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다 좋은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OECD가 지금 그 왜 하향 조정했는지를 언급을 하면서 고용 시장 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대외 수출 여건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성장률이 낙관하는 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을 좀 감안해서 현실적인 성장률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얘기 해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이게 결국은 내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서지용 교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